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양측의 단일화 1차 시한인 후보 등록을 앞두고 주말 사이 접촉해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재됐습니다. 대선 후보 두 번째 TV토론에서는 후보 배우자들 의혹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원흥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비자금 사적 사용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퇴 요구도 일축했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열 교환기 시험 도중 1톤짜리 덮개가 날아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이 3월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도 시사에 이르면 다음 주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주 준비에 한창인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세금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61조 원이나 더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대 오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선을 26일 앞두고 치러진 2차 대선 후보 TV토론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1차 토론에 비해서 더 뜨거운 공방이 오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고, 오늘은 대선 막판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측이 공식적으로는 단일화 논의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양측 인사가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화 조건을 둘러싼 기싸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큰 쟁점은 없었고 두 후보 사이에 신뢰도 구축돼 있어서 단일화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관련 논의가 이번 주말 사이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측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윤 후보 측 인사가 최근 안 후보와 직접 접촉해 단일화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단일화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는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통큰 담판 형식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논의를 진전시킬 구체적인 시점까지 결정된 건 아니라면서 두 후보의 만남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후보와 접촉한 윤 후보 측 인사는 구 여권의 중량급 정치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는다면 단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서로 이미 대화를 하고 10분 정도 내에 결정하자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당장의 공천권이나 공동정부의 자리를 요구하기보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계, 방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단일화에 공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늘은 야합 없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며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권 교체 대의에 동참하는 다른 형태의 선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저희가 예우를 하고 또 존중해야 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안 후보가 오는 13일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측근들과 소통하지 않고 홀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야권 입장에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판이 마무리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주말 사이에 단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후보 단일화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그걸 넘어 합당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변수가 있어서 물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단일화의 물살이 좀 빨라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선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15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1차 단일화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2차 시한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8일입니다. 이때까지만 단일화가 이뤄지면 후보 등록을 했더라도 기표란은 사퇴 표기가 찍힙니다. 시작할 때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인쇄라는 분도 있고 또 뭐 사전 투표 전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분도 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발표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대선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대형 이슈인 만큼 발표 시점을 선택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양당 관계자들은 국민의당의 재정 여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당비 수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 결국 사비로 다 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의 돈을 기꺼이 내놓으셔가지고 단일화 뒤 합당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당의 자산도 통합 정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4월 합당 협상 때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부채 9억여 원까지 승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저희 TV조선을 비롯한 방송 6개사와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일주일 전 첫 번째 토론 때보다 분위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과 백현동 등 부동산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공격했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응수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청년 정책에서 후보들은 공정 문제에 대한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이 불공정 채용에 분노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채용 특혜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라든지 중요한 일반인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데 막 들어가는데 전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지적을 받자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이에 윤 후보는 검찰이 수익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아 누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받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윤 후보가 백현동 의혹에 이어 성남FC 의혹까지 꺼내들자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서는 배우자 문제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혜경 씨 불법 의전 논란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자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불찰이라며 몸을 낮췄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이 연루됐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수사를 거쳐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그 내용은 정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문제가 사생활 문제가 아닌 후보 본인의 인사권 남용 문제라고 공격했습니다. 가족 측근 관련된 그런 인사권을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는 재차 자신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심 후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거론하며 몰아붙였습니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겐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고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 윤 후보는 대장동 수사 때보다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 수사를 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 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아주 간곡히
청원을 했는데 다 무시됐습니다. 안 후보는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심 후보는 오락가락한 시스템을 문제 삼았습니다. 갑자기 지금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오늘 토론은 4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한 두 번째 토론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진 만큼 아직은 평가가 이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들에서 이 평가가 엇갈렸는지 김정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는 누가 잘한 걸로 봤습니까? 뭐 이게 사실상 뭐 지난 첫 토론회에도 가장 잘한 후보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여론조사마다 결과들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만큼 누가 잘했는지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네 후보 모두 지난번 토론보다는 다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진영에서는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내일은 나오겠죠. 예. 자, 그리고 주도권 자유 토론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통 여권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또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것 이게 참 눈에 띄더군요. 예, 그 시간대만 봐도 그 주도권 토론이 각 사람당 7분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윤 후보에게 5분 넘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압박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본인 주도권일 때 대장동은 그만 물어보고 백현동 묻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일단 공격했습니다. 역시 6분 넘게 공세를 이어갔는데 뭐 정자동, 성남 FC까지 다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러면서 정책 관련한 신문을 3명에게 골고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차별금지법하고 이제 배우자 문제로 5분 넘게 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상정은 이재명, 안철수는 윤석열을 저격하는 이런 구도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각 후보 진영하고 그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자 토론이 아닌 이렇게 다자 토론일 경우에 한쪽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 지지 후보를 뭐 이렇게 확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진영의 지지세를 결집하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서로 가까운 진영의 앞선 경쟁자를 공략하는 전략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예, 네,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자,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은 적폐 수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이슈 그리고 배우자 의혹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우선 배우자 리스크의 경우에 그 지난 토론 때 안 나왔는데 오늘 심상정 후보가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건 배우자를 떠나서 후보의 자격 문제라면서 막 몰아붙였고요. 예. 그리고 윤 후보에게는 이제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답변 시간이 없거나 좀 부족해서 제대로 해명할 시간은 없었고요. 적폐 수사의 경우에 서로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그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중용해준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윤 후보를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그런 이제 좀 보복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지만 직접 맞붙거나 뭐 그런 공방이 벌어지지 유권자 않았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후보들이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에는 서로 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그런 주제였죠. 그리고 그게 또 마침 이제 또 센 질문일 경우에 내가 하기보다는 남이 해주길 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그런 눈치도 조금씩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눈치를 본 측면이 있다. 자, 그렇게 알겠고요. 자, 그러나 뭐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강도가 세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강도가 세지다 보면 서로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들도 간혹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각 후보 측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그 한 2시간여 동안 실시간으로 공지가 계속 뜹니다. 끝나고 나서 공지가 뜨는 게 아니고 토론의 진행 일종의 팩트 체크를 토론 진행 중에 해준 셈이군요. 각 이제 일단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경우에 예. 둘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똑같이 올라오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더니 국민의힘에서 11건 올라왔고 민주당에서 10건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 후보가 사실관계 파악 없이 대장동 네거티브 공세만 한다 이러면서 그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의혹 계좌를 다 공개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후보가 부인한 그 성남산업진흥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뭐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에 대한 그래서 이 후보가 허위 답변을 했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뭐 구체적인 팩트 체크는 이제부터 계속 밤새도록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도 지금 뭐 토론회 지금 2시간 내내 지켜보다가 지금 막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좀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내일 뉴스에서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예, 수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거론하며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문 대통령도 정치보복을 당할 거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던 걸 거론하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가 사적 복수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적 복수에 젖어서 이명박 정권 때 겪었던 이 망국적 정치 보복의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여권 원로 인사들은 정치 보복 망언을 사죄하라는 성명을 냈고 고민정, 진성준 등 청와대 비서관 출신 29명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공화국을 막아 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민감해하는 게 의아하다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한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걱정을 하느냐, 문 대통령을 팔지 말라는 강성 친문 지지층들의 글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미공개 계좌가 이용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해만 보고 거래를 끊었다는 기존 설명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여당은 강제 수사를 요구했고 윤 후보 측은 주가 조작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여야 모두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기로 하자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윤 후보 측은 부인 김 씨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10억 원이 든 계좌를 소위 선수로 불린 이모 씨에게 맡겼다가 4천만 원 손실만 보고 관계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1년, 2012년인데 그땐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하지만 최근 김 씨가 2010년 5월 이후에도 다른 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40여 차례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윤 후보 측은 민주당이 이른바 전주 의혹으로 김 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계좌를 이미 공개했고 나머지 계좌를 통해서도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던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중국 대사의 동생이 만든 겁니다. 여기에 장 대사와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문제는 경찰이 7달 전에 이미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대표 소환에 나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정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를 9일 소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건 2019년 4월. 그동안 피해액이 2,500억 원이 넘는데 3년이 지나서야 경찰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해 7월 장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투자자 목록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이배 전 의원 등 주요 인사 이름과 투자액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미리 받고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습니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 등의 소환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필요한 사람들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투자액을 회수 못한 일반 투자자는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저희 문제는 해결도 안 하고 묻혀버리면. 경찰은 아직 불법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기와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첩보가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한 법정 진술인데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밝힌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 이모전 팀장은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는데 관련 첩보 출처가 청와대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첩보가 청와대에서 온 것을 알았냐고 물었고 이 전 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팀장은 김 전 시장 처조카에 대한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등을 맡았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첩보가 전달된 것에 대해 선거 전 흠집내기란 생각을 했지만 하급자 입장에선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청와대에서 첩보를 하달받은 건 이 건이 처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검찰 조사에서는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전 팀장은 언론에서도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청와대 첩보라는 말이 사무실에서 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을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유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국회 카페 수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저희 보도에 이어서 보훈처 감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수사를 의뢰했고 국회는 카페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김 회장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회원들의 사퇴 요구까지 일축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광복회대 의원 10여 명이 김원웅 회장 사무실을 찾아가 소리치며 항의합니다. 국회 내 카페 자금을 횡령해 개인 한복값과 안마비에 쓰는 등 6,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TV조선 단독 보도와 보훈처 감사 결과로 확인됐지만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광복회원 30여 명이 김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광복회는 이 역시 반려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주겠습니까? 가급 좀 빨리 하겠다고 했더니. 2020년 국회 사무총장으로 경내 카페를 허가해준 유인태 전 의원은 배신을 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훈처 감사 결과에 이틀째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부패 악취가 국회에서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원들은 김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달 사면 복권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구해서 계약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달 말 퇴원해서 이 사저로 가면서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입주 준비에 한창인 사저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다미로 정자 한 채와 키가 큰 소나무들도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말쯤 입주할 사저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의 인적이 드문 부지에 지어졌는데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계약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처음에 몇 년 전에 올 때부터 계속 박근혜 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있는 게 오늘 좋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700여 제곱미터인 이 주택 바로 앞엔 최근 건물 한 채가 별도로 지어졌는데 하루 종일 가구가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저가 될 집의 주인인 서모 씨가 맞은편 집으로 이사가 살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경호 등의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저 매입 비용은 25억 원, 전달된 계약금은 2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서 안 살 확률이 크죠. 만약에 진짜 서울에 두는 걸 지금 샀다 그러면.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달 22일 전후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도의 한 창고에 보관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짐들도 조만간 옮겨질 전망입니다. 대선 직전 보수의 심장격인 대구로 향하면서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도 관심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석유화학기업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폭발의 여파로 1톤짜리 열 교환기 덮개가 30여 미터를 날아갔고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유형동 기자입니다. 대형 덮개가 바닥에 나뒹굴고 부서진 배관에서 흰 연기가 새나옵니다. 철제 구조물은 맥없이 구부러졌고 부서진 콘크리트 등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여천 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시험 가동을 하는 순간 폭발했는데 폭발의 위력에 무게 1톤짜리 덮개가 뜯겨져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기밀 테스트를 하는 중에 그 미상의 폭발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숨지고 다친 근로자 8명은 여천 NCC 소속 1명과 정비 전문 업체 소속 7명이었습니다. 작업에 특화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고 현장에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형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전긍긍인데 오늘 사고가 벌어진 여수산업단지는 특히 법 시행이 더 두렵습니다. 2달 전에도 폭발 사망 사고가 있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우려가 이어지는 현장 상황을 신유만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에서 저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폭발 등 대형 사고로 4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70년대에 지어져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거든요. 그 산단에 계신 분들 불안해 죽겠다는 거거든요. 여의도 11배 면적의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데다 상시 근로자 50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때문에 여수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폭발 사고가 난 여천 NCC 3공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과 대림산업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여천 NCC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천 NCC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3번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간발의 차이였고 그간의 마음고생에 느껴지는 눈물의 은메달이었습니다. 베이징 장동욱 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 기자, 우리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따냈군요. 네, 에이스 최민정.
여자 1000m 결승에서 간발의 차이로 빛나는 은메달을 걸었습니다. 불과 0.052초 차이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준결승에서부터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유빈과 최민정이 각각 조 1위와 2위로 준결승을 밟았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준결승의 벽도 넘지 못하고 모조리 탈락했습니다. 준결승에선 희비가 갈렸습니다. 이유빈이 0.004초 차이로 1조 3위에 그친 가운데 2조 3위였지만 랩타임이 더 빨랐던 최민정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홀로 결승에 나선 최민정, 레이스를 이어가다 특유의 아웃코스 추월로 치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간발의 차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값진 은메달을 따냈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생각난 듯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오늘 메달로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금은동 1개씩을 챙겼습니다. 네, 남자 계주 대표팀도 결승에 진출했죠. 네, 우리 남자 계주 대표팀 결승 진출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남자 5000m 계주 대표팀은 18년 노골드의 한풀이를 위해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마지막 주자 곽윤기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또 판정 논란이 나왔습니다. 중국 선수가 레이스 도중 캐나다 선수와 스케이트 날이 부딪히며 넘어졌는데 경기 후 실격팀도 없이 중국에 추가로 결승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추월 주자가 선행 주자를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어드밴스를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0m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은 500m에서도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은 이달에서 다음 달로 수정 전망됐는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리 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에 시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방역 패스를 보여주는데 전산 오류도 잇따릅니다. 이게 점심시간에는 서버가 다운되든지 거들 때가 있어요. 방역 패스에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까지 자영업자들의 씨름은 깊어진 지 오래입니다. 3년 동안 9시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른 방역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신규 확진자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며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 완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경제, 사회적 피해의 최소화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끝나는 거리 두기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나아가 거리 두기 완화가 20일 전인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일주일씩이 향후 남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완화는 어떤 파급 효과들을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키트 찾아 산만리가 펼쳐지고 인터넷에서는 개당 1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서울의 약국. 하루에 수십 개씩 불티나게 팔립니다. 키트가 보이는 즉시 집어들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약국 몇 군데 둘러봤는데 이번에 어렵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해야 하는데 키트를 못 구해 검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네, 일부 약국에서는 이렇게 자가 키트를 판매하고 있지만 옆 약국에서는 품절 안내를 내붙었습니다. 혹시 코로나 진단 키트 있나요? 코로나 검사 키트요? 네. 아니요, 지금 재고가 다 나갔어요. 네. 약국도 물량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소포장된 거는 도매상이든 저희도 이제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인터넷에선 10,000원 남짓하는 키트가 1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13일부터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가 대량 구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규제에 나섰습니다. 매점 매석, 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을 위해서 판매 가격 제한이라든지 구매 수량 제한 등의 하지만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 급증이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대비가 부족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는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하죠. 이 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전기요금 등이 한 번에 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는 김충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보러 나온 시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르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2, 3만 원 이상했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건 조금 더 오바되니까 다음에 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27,000 얼마인데 3만 원 좀 더 줬으니까는 일단 2개 살까 하나 사고. 다음 달 대선 이후가 진짜 문제입니다. 물가 관리를 이유로 억눌러온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를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고 가스요금은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릅니다. 맥주에 붙는 세금과 소주 원료값도 올라 소주 맥주 값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면 수입 물가도 덩달아 오를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 내지는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와 물가 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경 등으로 수십조 원의 돈을 풀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세금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61조 원이나 더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차율이 20%가 넘어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작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국세는 344조 1천억 원입니다. 최초 전망치는 282조 7천억 원, 61조 4천억 원이나 차이 나면서 오차율 21.7%, 역대 최대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314조 원으로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틀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 부동산 시장이 정부 예측과 크게 어긋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13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2조 5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정책 실패 속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거래도 늘어난 결과입니다. 여기에다 완만할 거란 예측과 달리 경기 회복세도 뚜렷했습니다. 수출 등의 선방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5조 원가량, 부가가치세는 6조 원 넘게 늘었고 주식시장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증권거래세도 1조 5천억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도 오차가 너무 컸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전례도 없고 그야말로 예측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한 분야가 있고 정부는 세수 예측 방법을 고친다고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청년 고용도 문제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들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제 도입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정년 연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고령자 계속 고용제 정확히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우리나라 근로자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의무화됐죠. 고령자 계속 고용제는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더 일하는 방식은 기업이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을 없애거나 다시 고용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0세 정년 법 규정을 손대지 않고 사실상의 정년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계속 일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군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닌데 정부가 지금 와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던 이유는 뭘까요? 네, 명분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72.1%,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7%입니다. 50년 뒤인 2070년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46.1%로 뚝 떨어지고요. 65세 이상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노동 공급이 줄면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예, 최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뜸을 들인 이유도 있겠죠? 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군부를 떼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 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제 아래에서 고임금인 고령층의 계속 고용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 문제를 겪는 청년층 반발이 클 거란 지적에 부딪혔는데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의 기업이 현행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높은 인건비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 뒤로 신규 채용 부담, 저성과자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만 해당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연금 개혁의 전초전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나이는 더 높이고 연금 수령 나이는 늦추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년 연장 논의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텐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독일은 67세로 또 일본은 70세로 정년 연장 추진 중이고요. 직무 중심의 유연한 노동 문화를 보유한 미국은 1986년 일찍이 법적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예. 또 2011년 정년 폐지한 영국은 기업 반발이 심했지만 앞서 수십 년간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훈련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제 개편은 노동계와의 타협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고령층의 생산성을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합리적 임금만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 인력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인적 역량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예, 우리도 이제 이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긴 했습니다만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국내 포럼에 참석해 강한 한미 동맹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모레 윤석열 후보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미 정상이 연달아 회담을 가지며 미북 협상이 극적 타격을 이룰 것 같았던 때에도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북한의 선 비핵화를 강조했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북한이 지난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한 펜스 전 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강경하게 대응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d established a formidable nuclear weapons arsenal, ballistic missiles capability. That peace is possible when America is strong. 세계 3대 투자가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행사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는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When we open the 38th parallel, this peninsula, this country, i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펜스 전 부통령은 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대북 정책은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쇼가 아닌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펜스 전 부통령과 별도 면담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군산의 명물 박대라는 생선입니다. 정약전이 박접이라고 썼던 납작하고 얇아서 박대죠. 그래서 문전 박대 받는 박대라는 우스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하도 맛있어서 문전 대박이라고 감탄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했을 때 점심상에 오르기도 했죠. 문 대통령이 문전 박대 받는 것이 소망이라는 청와대 참모가 있습니다. 퇴임하려고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며 떠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죠. 박대가 받는 찬사 문전 대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엊그제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비극적인 일을 겪고도 우리 정치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처의식이나 트라우마 같은 게 느껴집니다. 대선 막바지에 대통령과 유력 야당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점화된 적폐대전의 불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적폐청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구호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200여 명이 구속됐고 5명은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청산 작업을 지휘했던 윤 후보가 적폐를 말하는 것은 진중하지 못했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여권에선 정치 보복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현 정부를 적폐 수사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한 달도 안 남은 대선 한복판으로 들어선 겁니다. 청와대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 당연한 반론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여권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지지층 결집 계기로 삼을 태세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발단은 윤석열 후보가 제공했습니다만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는 청와대의 태도 역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전가의 보도처럼 전국 운영의 만능 열쇠처럼 휘둘러온 현 여권이 적폐란 말에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지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부 역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문 대통령 퇴임 전이든 후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역시 물론입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을 하려 든다면 어느 누구든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인 일들 가운데는 정치 보복의 냄새가 짙게 나는 사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같은 분노를 표시하는 이유를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였습니다. 스모그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이 먼지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주말에도 먼지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경기, 충남과 전북 지역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특보 수준의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대체로 비가 오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지로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와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서울에서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